안녕하세요.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장 유혜진입니다. 2026년도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입시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해에도 저희가 정성껏 여러분들이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은 언제나 설렘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만큼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입시 여정을 저희 꿈드림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지금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입 특강 정시의 이해와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할 저는 목동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학교 독서실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의 강의가 정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정시 요강이 나오진 않았지만 2026 시행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오늘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시와 수시 무엇이 다를까요? 아직 뭐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살펴본다면 일단 수시의 경우에는 6장의 원서를 쓰게 되죠. 6장. 그리고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과 전형이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혹은 지역별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다양한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수시라는 기회 6장을 다 쓰고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시로 넘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정시. 그러면 이 정시라고 하는 것은 수시가 다 진행된 다음에 이제 12월 말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제 비슷한 어떤 형태의 전형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가군, 나군, 다군 3개의 모집군이 있고요. 그 모집군을 성적에 기반을 해서 원서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시가 만약에 안 되면 정시가 있지만, 정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럴 리 없겠지만 다음 연도에 수능을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시와 정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시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대학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전체 모집 정원 100 중에서 정시는 대략 한 2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시는 한 80% 전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는요, 이렇게 교과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 내신 성적 중심으로 뽑는 전형, 학생부 중심으로 뽑는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고, 전형이 좀 다양한 편이죠.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고, 이에 반해서 정시는, 정시가 전체 20%라고 말씀드렸죠. 정시가 전체 20%인데 그 중에서 18.5%가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는 교과로 가는 전형도 있고, 학생부로 가는 전형도 있고, 뭐 논술로 가는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학생부 중심의 어떤 다양한 전형들이 있지만, 정시는 그게 아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의 어떤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게 정시다. 자, 혹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제 일반대학 말고 전문대를 혹시라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도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대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정원의 어떤 비율이 4년제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아까 한 20% 정도 전후에 모집 규모가 정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대학은 한 전체 모집 정원의 한 9.3%다. 그리고 90%가 넘는 비율이 수시로 뽑는다. 그러니까 정시에서의 전문대 모집 정원은 어쨌든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제가 본격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정시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어서 2026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입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가 25년도고 내년이 26년이죠. 그래서 2026 정시 지원 전략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 네,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수능 성적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밑에 선택 과목명이 기재가 돼 있죠. 탐구 영역 밑에도 이렇게 선택 과목명이 기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탐구, 제2외국, 한문 영역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냐 혹은 화법과 작문이냐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보시게 되겠죠. 미적분이냐 기하냐 확률과 통계냐 사탐 과목이 9개 중에 하나냐 과탐 과목 8개 중에 하나냐 뭐 어떤 하나씩 보는 경우도 있겠고 과탐을 2개 보는 경우도 있겠고 사탐을 2개 보는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12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성적표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성적표가 나오면 우리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9월 달에 수시 지원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의 경우는 대부분 등급을 활용합니다. 등급을. 그래서 뭐 국어가 몇 등급이냐, 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뭐 영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래서 수시에서는 등급을 합해서 뭐 예를 들어 국수 영탐 중에서 우수한 영역 2개 기준 합 5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수시에서는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이 활용이 되고요. 정시는 조금 다릅니다. 네, 정시는 성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대학이 정한 활용 지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가 124점이다. 100분위가 93이다. 등급이 2다. 예를 들어서 2등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96% 이하에서 89% 이상 그 사이에 7%에 해당하는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2등급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96에 가까운 뭐 95나 94 같은 100분위를 가진 2등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90이나 89 같은 2등급 끝선에 가까워진 그런 어떤 100분위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활용 지표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정시에서 받게 되는 유불리 혹은 대학의 어떤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시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수능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수능 성적이 좋아야지만 어쨌든 우리 수험생들께서 지원하실 대학이 좀 더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 성적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이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100분위를 볼 거냐, 등급을 볼 거냐. 등급을 보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 혹은 이제 표준 점수를 볼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학이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 점수를 산출할 거냐. 자, 그런데 그 활용 지표가 국어를 많이 반영할 거냐, 뭐 수학을 많이 반영할 거냐, 영어를 뭐 가산점제로 갈 거냐, 비율제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성적표를 그 대학에서 어떤 비율로 반영할 거냐. 자, 그리고 한국사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올해부터 이제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는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사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산점 형태로 줄 것인지 아니면 뭐 영어 같은 경우에 등급에 맞춰서 환산 점수 줄 것인지 이렇게 해서 애초에 맞게 된 성적이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점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께서 대학의 어떤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점수를 특정 대학에 맞게끔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는 뭐 A 대학이다, 뭐 B 대학이다. 그러면 그냥 막무가내로 A 대학을 쓰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 대학이 전년도의 경쟁률이 어떠했는지. 예를 들어 내가 경영학과에 관심이 있는데 이 경영학과가 그 대학 전년도 입결을 봤더니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었고 모집 규모는 그러니까 몇 명을 뽑느냐, 몇 명을. 그래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모집 인원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네. 혹은
우리가 이제 전공 자율 선택자라고 그래서 일명 무전공, 자유전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무전공의 선택 비율을 늘리다 보면은 그 인원만큼의 어떤 TO를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 모집단에서 인원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모집 규모가 작아지면은 지원이 살짝 부담스럽죠, 그죠? 예,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쟁률이 낮고 모집 인원이 많고 뭐랄까 이 충원도 많이 돌면 그건 이제 땡큐인 거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대학별 점수로 바뀌지만 실제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이 학과를 썼을 경우에 얼마나 충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예,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모집 단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 대학의 가군 모집 단위에 합격한 친구들이 만약에 나군 대학으로 옮겨서 등록하게 되면은 가군 대학은 자리가 그 모집 단위는 비게 되는 거죠. 하여튼 실제로 정시는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원서를 쓰게 되지만 전년도의 입결이라든가 여러 입시 환경에 어떤 달라진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심리적으로 반영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자들 간에 받게 되는 어떤 성적, 대학별 성적, 환산점이라고 하는데 그 성적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되는 것이 정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나는 단순하게 표준 점수상으로 몇 점이다, 100분위 상으로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대학의 점수식으로 했을 때 내가 몇 점이다, 환산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상에 표준 점수가 있다고 했죠, 표준 점수. 자,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원점수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것 등을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내가 평균보다 높은 쪽에 위치하게 되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고요. 가운데 평균에서 왼쪽으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 표준 점수가 낮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준 점수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표준 점수를 가지고서 수험생을 좀 더 이렇게 비율적으로 100%의 비율에 해당하는 100분위 100부터 시작해서 0까지 사이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웁니다. 그러면 내 밑에 있는 학생들, 나보다 낮은 어떤 100분위를 받은 학생들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게 이제 100분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100분위가 뭐 80이다 이렇게 100분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있는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80%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분위가 100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수준 이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 점수가 100분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등급은 조금 다르죠. 등급은. 자, 일단 국어와 수학과 탐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등급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등급은 4%, 2등급은 7%, 뭐 이런 식으로 등급별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100분위가 그 비율 안에 들어가면은 해당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제2외국어 한국사는 조금 달라요. 영어와 제2외국어 한문과 한국사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경우에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가 부여가 되는데 영어나 한국사나 제2외국어 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기준으로 해서 90점, 한국사의 기준은 뭐 40점 이 정도의 점수를 받게 되면은 내가 이제 1등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적표에 나와 있는 어떤 활용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성적표에 나와 있는 이 지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좀 더 최적화된 어떤 활용 지표를 찾아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국민대에 관심이 있다, 뭐 한국항공대에 관심이 있다. 자, 이런 학교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상에 적혀 있는 그 점수 그대로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거죠. 뭐 성신여대라든지 한성대라든지 이런 대학 등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막 국어 100분위가 뭐 예를 들어 뭐 80이다. 뭐 수학
미적을 선택했는데 100분위가 뭐 72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적혀 있는 걸, 그리고 일부 대학은 등급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은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가 좀 이따가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문화를 봤다, 혹은 뭐 생활과 윤리를 봤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봤는데 그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죠. 시험의 출제 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출제하신 분들의 영역인 거죠.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다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난도가 무난한 시험을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난도의 어떤 과목이 출제가 되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높낮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어려운 시험을 잘 봤을 때가, 난도가 높은 시험에서 원점수를 높게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쉬운 시험에서, 난도가 높지 않은 시험에서 원점수를 낮게 받으면 표준 점수는 조금 떨어지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어떤 영역이나 과목의 난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유불리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탐구는 탐구의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100분위 100은 몇 점, 100분위 90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요금을 다 더해서 학생을 어떤 수험생을 합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는 어떤 수험생들을 합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서울권 대학들 중에 상당수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준 점수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재작년 수능, 작년 수능,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서의 어떤 표준 점수를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문제를 다 맞은 친구의 표점이 뭐 137점이다. 작년 수능은 뭐 139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137점이고 수학은 143점이니까 결론적으로 똑같은 원점수 100점이지만 이 과목을 보통 미적분 선택한 친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목을 잘 본 친구가 똑같은 어떤 만점이지만 국어 영역을 다 받은 친구보다는 벌써 표점 몇 점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 한 6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 점수를 높게 받은 과목이 반영이 많이 된다면 이 친구는 좀 더 유리한 어떤 국면에서의 어떤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로 이렇게 활용하는 지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 점수 대학을 지원하느냐, 탐구 중심의 요거는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위주로 가고,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변표로 가는 이런 대학을 지원하게 되느냐, 아니면 국어와 뭐 수학 같은 어떤 성적표에 표준 점수 아래 적혀 있는 뭐 이렇게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느냐. 간단히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방식을 여러분 성적표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유리한 대학이 될 수 있겠느냐가 나중에 이제 정시를 지원하게 될 때 하나의 어떤 지원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변환 표준 점수를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과목별로 이렇게 난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도 당연히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주로 탐구 과목, 탐구 영역의 과목별 점수의 차이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유리함과 불리함을 좀 이렇게 완화하게 한 목적으로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작년 수능 기준으로서의 어떤 변표를 예를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100분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사탐 100분위 100 받은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뭐 69점, 89점. 과탐을 100분위 100을 받은 친구는 뭐 70점, 13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100분위 기준에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이 요 변환 표준 점수를 자체적으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사탐과 과탐의 변표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대학도 있고요. 특정 대학은 실제 어떤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할 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 과목을 조금 더 높게 주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방식은 이제 대학에 따라서 다르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가 없고 2016 수능이 마쳐지고 성적표가 발표가 되면은 그때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이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작년의 경우에 이거 2025 정시 기준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고려대학교는 사탐 변표와 과탐 변표를 분리해서 발표를 했고요. 뭐 연세대학이나 뭐 건국대학이나 뭐 숭실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통합 변표를 이렇게 발표한 거죠. 그래서 좀 통합 변표를 발표하는 대학의 수가 좀 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대학이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평가원에서의 어떤 제공된 어떤 도수 분포표 뭐 등급 구분표, 점수표 이런 것 등을 활용을 해서 대학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갑자기 말씀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이 약간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요 영상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때로는 뭐 잠깐 이렇게 멈춰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정시에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시를 지원하게 되면은 요강에 뭐 가산점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가중치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가산점은 뭐고 가중치는 뭘까요? 네. 가산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점수를 더해 주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자,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자, 경희대의 경우에 자연계 모집단입니다. 자연계 모집단의 경우에 탐구를 30%를 반영을 한다. 30%를. 자, 그런데 과탐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과탐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4점의 점수를 더해주겠다. 이게 가산점인 거예요. 가산점. 네. 그러면 가중치라는 건 뭐냐? 일종의 수능 반영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상에는 국어든 수학이든 점수가 똑같이 적혀 있죠. 뭐 국어 표준 점수 얼마, 뭐 90은 90, 수학은 90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그 대학에서는 경희대에서는 자연계 모집 단위를 선발할 때 수학 점수의 비율을 좀 더 높게 주겠다라는 거죠. 왜? 이 자연 계열은 상대적으로 어떤 수학이 어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학업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 자, 서울시 때 자연계열 1을 봤더니 수학을 40%를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대학이 해당 영역을 어느 정도의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인가라고 표현한 걸 우리가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잘 본 영역, 내가 못 본 영역, 그 영역의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수학을 제일 잘 보고 수학을 제일 잘 봤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모집 단위가 뭐 물론 뭐 1, 2, 3 자연 나눠져 있지만 어느 방식으로 수학을 계산했을 때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뭐 당연히 눈에 딱 들어오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본 영역이 수학이면 수학 반영비가 미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반영비율이 높으면 여러분들 대학별 환산 점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시한 어떤 선택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이 더해주는 점수다.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수능 어떤 영역을 특정 비율로 대학에 반영하게끔 비율을 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산점이나 가중치는 대학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수능 성적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등급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등급을 활용한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렇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을 활용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또 대학에 따라서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한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좀 아까 바로 뭘 말씀드렸죠? 가산점과 가중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는 어느 대학의
지원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점수, 요 단순 점수라고 하는 것은 수능 성적표상의 점수입니다. 자, 그 수능 성적표상의 점수,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점수를 더했으면 몇 점이다. 100분의 1 더해서 영역수로 나눴더니 평균 100분위가 몇 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성적표상의 단순한 점수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국어, 수학, 뭐 영어 이런 것 등을 대학이 일정 정도의 어떤 가중치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대학이 평가한 어떤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100분위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대학의 점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374점 혹은 평균 86점 100분위의 점수가 이렇게 699.48이라는 점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수능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순 점수, 성적표상에 있는 점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혹은 A 수험생이 높고 B 수험생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가 산출되냐에 따라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한 방식으로 내 성적이 계산이 되면 내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라면 좀 내려갈 수가 있으므로 우리 수험생들께서는 본인들에게 어느 어떤 방식이 맞는지, 어느 대학이 맞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실제 한번 예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단순 점수겠죠. 단순 점수. 자, 요 수험생의 경우에, 요 수험생의 경우에는 129점의 국어 표점과 94 100분위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이 수험생의 경우에 표준 점수를 다 합하면 380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0분위를 다 더하면 뭐 94 더하기 뭐 93 더하기, 그리고 요 두 개의 100분위 평균을 더하면 요 정도가 나오는 거죠. 272.5. 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 점수입니다. 단순 점수. 이 단순 점수를 가지고서 이 친구가 이 수험생이 가군, 나군, 다군에 요 세 개 대학을 지원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수학의 반영 어떤 비가 다르고 국어의 반영비도 다르네요. 그래서 요 수험생이 작년 정시에 가군의 경희대, 나군의 한양대, 다군의 중앙대를 지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학별로 점수가 이렇게, 이 점수는 이 점수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요 점수는 아닌 거예요. 그죠? 왜?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바뀐 거니까. 자, 그랬더니 A대학식, 경희대학식으로는 560.828점이 나와서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나군, 다군의 두 대학에서는 불합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수능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점수가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점수로 바꿨을 때 우리 수험생의 점수가 유리하게끔 만들어져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됐고, 결과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내 성적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센 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고점을 이렇게 가이드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입시 기관에서도 지원 참고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정도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하면 괜찮겠다는 식의 어떤 점수를 가이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기관에서 명지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을 요 정도 점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기 좋게끔 5개 대학의 평균을 했더니 235.6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표다라고 감안을 해 본다면, 자, 이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 100분위 반영대학입니다. 100분위. 그랬을 경우에 100분위 반영대학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237이 나오는 거죠. 237.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한 과목을 반영하면 하나고, 두 과목을 평균을 반영하면 평균치를 반영하게 되는데, 만약 한 과목이다 그러면 이것들을 더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100분위가 237이다. 근데 실제 지원했더니 이 친구는 불합격을 했어요. 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35.6점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이 수험생은 237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눈짐작을 보더라도 요 평균 점수보다는 한 1.4점 정도? 그쵸? 한 1.4점 정도가 이렇게 높은 점수잖아요. 그죠? 1.4점 정도가 높은 점수인데 실제로는 합격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 100분이나 표준 점수 요거를 가지고서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이 점수는 우리가 보통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데 이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대략적인 정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순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A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원 참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참고 자료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참고점보다는 환산점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물론 환산점을 가지고 참고 라인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험생의 경우에는 지금 A 수험생이 있고 B 수험생이 있습니다. A 수험생, B 수험생. 이 수험생이 똑같이 홍익대학교의 도시공학과를 지원했다고 하면서,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 지원자의 경우에는 홍익대학식입니다. 128.9점이고 B 지원자의 경우에는 129.55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A 지원자와 B 지원자의 단순한 점수의 합은 370인데 겉으로 보여주는 총점은 두 지원자가 같은 점수였는데 실제 대학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한 1점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0.65점 정도? 한 0.65점 정도의 65점 정도의 점수가 차이가 있다. 0.65점 정도. 그래서 아래쪽에 위치한 B 지원자의 홍익대학교식 점수가 더 높게 형성이 되니까 실제 위 친구는 떨어졌고 아래 친구가 합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홍익대학이 국어를 뭐 몇 프로 반영하는지 뭐 수학을 몇 프로 반영하는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12월 달에 성적표를 손에 받아 쥔 상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서 나의 지원 가능한 대학과 유불리 대학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건 봐볼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직 수능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히 아직 내 성적 잘 나오겠지 이 정도의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고 실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받게 된 나의 성적표를 가지고서 내가 대충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 이 정도를 이제 추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가는 곳이 어디 갑니다. 어디가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정보 포탈이죠, 그죠? 거기에 어디가에 가게 되면은 전년도 뭐 최근 3년치 어떤 전형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가가 제공하는 입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의생명과학 분야가 워낙 수험생들한테 핫한 분야라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톨릭 대학교의 의생명과학과다. 그러면 17명을 모집을 한다. 모집 인원입니다. 17명을 모집하고 경쟁률은 3대 1이다. 그러면 한 곱하기 3을 하면 한 51명? 네. 한 37, 21. 한 51명 정도의 지원자가 원서를 쓴 거죠. 자, 그런데 충원합격은 뭐예요? 충원합격은 뭐죠? 예. 맞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의 의생명과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들 중에 14명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모집군에 다 대학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번호 14번 학생까지 이제 예비 1번, 예비 2번. 솔직히 최초 합격자보다는 이 추근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친구가 합격했을 때 조금 더 기쁨이 커지겠죠. 그죠? 하여튼 예비 14번으로 이제 합격을 했다. 그리고 70% 컷.
최종적으로 가톨릭 대학교에 의생명과학과에 등록한 친구가 17명 있을 텐데 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생은 가톨릭 대학식으로 한 886.5점 정도의 학생이고 수능 성적표상에 했던 단순 100분위 평균은 한 85.33%다라고 이제 어디가 이렇게 대학이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톨릭 대학에 관심이 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는 단순 평균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오른쪽에 이 지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월 모평 성적을 그 대학식으로 점수를 계산해 보면 나온 점수가 있겠죠, 그죠? 그 점수 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가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에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톨릭 대학교의 것들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가톨릭 대학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명지대다 아니면 뭐 상명대다. 혹은 뭐 어디일까요? 뭐 국민대다, 숭실대다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고 요것의 의미가 선생님이 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시가 뭐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좀 이야기의 포인트를 2026 정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될 2026 정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정하고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년도에 어떤 정시를 살짝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올해 정시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이걸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친구들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럼 결국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이걸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아직은 우리 수험생들께서 수시에 지원하지 않았죠. 이 방송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8월 중에 온라인에 탑재가 되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 방송을 이제 수강하게 될 텐데요. 일단 수시에 4년제 대학에 합격하거나 충원 합격을 했어요. 등록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다. 혹은 전문대에 합격을 했다. 물론 등록할 수도 있고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산업대, 청운대와 호원대가 있는데요. 산업대에 합격을 했다. 자, 이 친구들, 이 세 유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친구가 아닌 친구들은 정시에 지원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수시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하지 못했다. 그런 친구는 당연히 정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정시에 지원은 기회는 생겼지만 수시에 합격을 하지 못했으니까. 또는 특별법,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찰대 사관학교라든가 이렇게 과학위원 계열의 대학이라든가 에너지 공대라든가 이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덤이죠, 덤.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학교들이다. 그리고 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건 정시는 아니고요. 정시 모집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일부 모집 단위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추가 모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아까의 것들은 이제 정시의 원리를 설명드린 거고, 자, 올해 정시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가장 기본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 모집군별로 한 장씩 해서 총 3장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모집군, 가군이 있다 그랬죠. 나군이 있고 다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집군별로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죠? 모집군별로 쓴다. 두 번째, 대학별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데 정시는 대체로 수능 위주로 진행이 된다. 물론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처럼 이렇게 교과 종합평가가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어떤 이수 수준을 보였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기록한 학생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학교들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내신 성적을 뭐 이렇게 반영하는 뭐 연세대식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나다군 3번의 원서를 쓰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 그리고 대학별로 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부에서는 면접을 하기도 한다. 자, 이게 정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2016 정시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시는 아직 원서를 쓰지 않았지만 정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5일 날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대학이 뭐 수시에서의 어떤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느냐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 충원 합격자도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다 끝나면 이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정시 모집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어떤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공부의 관점으로 본다면 요때 12월 29일부터 3일 이내 기간에 대학별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때 그때 어떤 원칙으로 어떤 전략으로 정시를 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어떤 오늘 강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정시의 특징은 뭐냐? 전년과 또 비슷한 수준의 정시 규모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시는 전체 모집 정원의 한 20% 전후. 네, 20%의 전후가 글씨가 조금 20% 전후의 어떤 모집 비율을 보이고 이거를 권역으로 쪼개면 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정원의 한 32%,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 모집 정원의 한 9.6% 정도를 모집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뭐냐면 수시 모집에서 전체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올해 정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계 모집단이다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는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 과학탐구 등을 응시한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대학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런 대학들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4개 대학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탐런이다. 심지어 확통런이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다닌 친구들과 관련된 거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일부 늘어났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앞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선택 과목을 뭐 하냐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야 될 거고 그리고 내 성적상 수도권 대학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모집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살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수도권 대학은 한 392명 정도가 비수도권 대학은 317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392명 정도가 늘어났고 물론 여기에는 수시 2월 인원,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작년에는 한 2만여 명의 친구들이 더 합격할 수 있는 인원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의 모집 단위가 모집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집군별로 어떻게 인원 분포가 돼 있는지도 살펴보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나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서울권의 대학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딱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시죠. 서울권의 정시는 가군과 나군의 모집 규모가 비슷하구나. 자, 그런데 다군은 어때요? 다군은 확 규모가 작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군에 위치한 학교를 지원하냐에 따라서의 모집군별 모집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 우리 수험생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수험생들께서 만약에 다군을 지원한다 했을 경우에는 서울권의 경우에는 가군, 나군보다 모집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군 학생이 나군이나 가군으로 만약에
합격하고 이동해 간다면 다구는 좀 더 충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좀 아까 선생님이 올해 2016 정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선택 과목,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줄어들었다. 폐지한 대학이 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올해 정시입니다. 자, 올해 정시에서 한 27개 정도 대학이, 물론 이 대학들이 모든 학과를 다 지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렇게 수학, 미기, 과탐을 지정한 대학은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가 그 대학을 지원하는데 제한이 되느냐, 제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좀 아까는 이제 지정 과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수학, 미적기하나 과탐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그 대학들이 어떻게 뽑겠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명대학이다. 그러면 이 상명대학의 경우에는 미적 수학, 미적 기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 친구는 100분위, 취득 100분위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자연 계열의 모집 단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수학이 특히나 미적분 같은 과목이 좀 의미 있게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한다면 그 공부를 한 친구들에게 점수를 이렇게 더 주겠다. 숭실대학은 5에서 7%를, 뭐 제주대학은 뭐 모집단에 따라 좀 다른 비율을 주겠다라는 게 이 대학들의 어떤 현재 상에 나와 있는 계획인 거고요. 자, 그 옆에, 자, 그럼 우리 대학은 수학, 미적분, 기하가 아니고 탐구에 대해서 특히나 과탐, 여기 보면 이제 과탐이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과탐의 점수를 가산해 주는 대학은 자연계 모집 계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경희대학, 광운대는 뭐 과탐 변표에 3% 정도를 가산점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대학은 7%, 어떤 대학은 10%, 어떤 대학은 3%, 보통 한 3%에서 한 10% 이내 범위에서의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겠어요? 당연히 가산점을 얼마 주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달라지겠죠. 너무나도 뭐 자명한 얘기죠. 자, 학폭 이건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 넘어갔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부에서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기도 한다라는 거, 이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요 대학들이 추가가 됐다 정도.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울권 대학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모집 규모를 좀 살피셔야 돼요. 자, 요 인원은 아직 정시 5강이 발표가 되지 않고 2016 대입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작성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요 숫자가 아닐 거예요. 왜죠? 예, 일단 정시 5강이 안 나왔고, 두 번째는 정시 5강이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예,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이 일부 정시로 2월이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최초 모집 인원에다가 2월 인원을 더해서 확정 인원이 발표가 되겠죠. 자, 그런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자연 쪽이고 요게 왼쪽이 인문 쪽입니다. 자,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 모집 인원이 없네요. 그죠? 모집 인원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균관대 정시 45명이고 중앙대 213명인데,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쪽은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그렇죠? 있는 편이고 여기는 모집 인원이 없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시 가군 나군에 연세대나 고려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다군에 어디를 지원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 뭐 성균관대나 뭐 중앙대를 뭐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 없는 뭐 또 다른 뭐 모집 단위를 지원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군별로 모집 군별로 모집 규모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다군을 지원했을 때 여기에는 모집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래 대학을 지원하거나 여기에 보여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의학학 계열 일부 지원이 가능한 그런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자, 결국 이것에 의해서 이제 경쟁률이 만들어지고 또 충원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자, 서울대학의 요 정도 모집 인원. 자, 여기 없죠. 근데 또 여기도 없죠. 물론 또 여기에
인문과 좀 다르게 자연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또 의학학 계열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의학학 계열을.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게 되면은 뭐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의학학만 3장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어떤 친구들은 또 나군은 서울대를 지원하고 가군이나 다군은 또 의학학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수험생들마다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시는 모집군별로 모집 인원 계획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년도 거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최근 어떤 수능에서의 응시 인원은 이게 이제 2025죠. 늘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모의평가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황금대제라고 들어보셨죠? 하여튼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고3에 해당하는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올해도 수험생이 증가하진 않을까,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이 늘어나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의 경향성이 좀 전년도 수능에서 좀 달라졌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확통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였고, 과탐이 줄어드는 추세였고, 사탐 과탐을 본 이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일부 이동해 간 것 같긴 한데요. 사탐의 응시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렇게 작년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작년 수능이고 빨간 색깔이 재작년 수능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의 표점이 조금 내려갔고 수학도 좀 내려갔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능의 난도를 표준점수 최고점 가지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재작년 2024 수능보다는 2025 수능이 조금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1등급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등급 비율이 조금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얘는 원점수 90점을 기준으로 1등급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원점수 90점. 그렇죠? 90점. 그러니까 난도에 따라서 등급별 비율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하지만 전체로 본다면 작년 수능 조금 난도가 쉬웠고, 그리고 탐구의 경우에 사탐이냐 과탐이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과목별로 난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9과목의 평균 69.89점. 여기서는 지금 몇 점 정도 차이가 났죠? 한 4점 정도 내외의 점수가 차이가 났었는데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사탐과 과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탐은 9과목이 있고 과탐은 8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 수능이 노란 색깔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렇게 난도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67점이 최고점이 나온, 혹은 77점이 최고점이 나온 이런 어떤 과목들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탐과 과탐의 작년도 수능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가 줄어든 건 맞으나, 평균 점수 차이가 줄어든 건 맞으나 과목별로 점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과탐도 보면요, 여기 65점 표점도 있고요, 여기 72점 표점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 지원이 좀 난도가 높아서 난도 높은 지원을 잘 본 친구가 표준 점수 상에서 조금 유리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선택 과목의 경우에 유불리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작년 정시 지원의 특징은 뭐였냐?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뭐랄까요? 그 정시에서의 어떤 눈치 싸움, 눈치 지원. 그러니까 보통 원서를 마감하는 날 어느 대학은 2시, 뭐 어느 대학은 3시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대부터 마감하는 그 뭐 5시나 6시나 이렇게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 서울권 대학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걸 우리가 보통 블라인드 시간대라고 하는데, 그 블라인드 시간대에 원서가 아주 그냥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블라인드 이전의 경쟁률과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원서를 마감한 다음에 경쟁률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이슈가 뭐였냐면은 의대였어요. 의대. 그쵸?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시에서는 의대 지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대, 서울대, 연대 이 3개 대학의 단순 평균 경쟁률, 물론 다 하락한 건 아니지만 단순 평균 경쟁률은 조금 내려갔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뭐 예를 들면 뭐 카이스트라든가 뭐 대학명이 IST 붙은 과기원 계열 대학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지원 인원이 경쟁률이 내려갔고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은 경쟁률이 좀 올라갔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과대학 지원 이렇게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의과대학이 2,387명이 지원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집 정원이 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대 효과가 정시에서도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올해는 어때요? 우리 수험생들께서 다 아시는 바대로 올해는 2024 수준으로 모집 정원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조정된 거죠. 올해 한 2천여 명의 인원을 늘리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2024 수준으로 뺐겠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정시의 모집 인원이 작은 게 맞는 거죠. 그죠? 작아졌기 때문에 어떤 최상위권 학생들 간의 어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고려대학만 정년도에 정시가 좀 경쟁률이 있었고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은 경쟁률이 좀 내려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작년에 고려대학이 정시 다군에서 일부 모집 인원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군 모집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의 서울대나 연세나 고대 이런 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이 다군에 지원할 대학이 별로 이렇게 마땅치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고대가 다군의 일부 모집 단위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경쟁이 이렇게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가군의 그 비슷한 수준이나 이상 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를 지원을 해서 5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고대가 좀 경쟁률이 이렇게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과를 펼쳐도 평균으로 본다면 경쟁률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 그러니까 작년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을까? 결국 뭐예요? 좀 아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든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경쟁률이 많이 빠졌죠. 이렇게. 이런 대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의학학 계열 쪽으로 좀 더 학생들이 소신 지원하는 게 전년도 정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권 대학은 이렇게 한 0.11 정도의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올라갔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모든 대학이. 예를 들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모집 경쟁률이 좀 내려갔죠. 왜? 다군의 타 대학의 모집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내려간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합격선.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계산한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어디가에 이제 발표되어 있는 70% 컷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학학 계열을 빼고 의학과 뭐 약학과 일부 대학의 치의학과 뭐 한의학과 이런 거를 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학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높은 모집단이 제일 낮은 모집단이 단순 점수죠. 요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하면은 요 점수 사이에 요 점수 사이에 들어가면은 내가 정시에 해당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겠구나라고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이화여대다, 뭐 여기 뭐 성균관대 이런 식으로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합격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요 정도의 백분위가 전년도의 정시 라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선생님이 전년도 정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올해 정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까지 2016 정시 모집 요강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9월 정도 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정시 요강이 발표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죠. 대학별 환산점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모집 군별로 모집 규모가 다를 수도 있고 동일 대학이 여러 군으로 나눠서 분할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모집군이 많고 특정 모집군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든가 충원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최초 모집 인원에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더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정시에서의 자유전공에 해당하는 모집단위 인원을 늘리다 보니까 기존 모집단위 인원을 줄인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올해 2016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할 거 대학별 환산점 유불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정시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비가 43년, 43.3. 수학을 많이 반영하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갖고 왔는데 서울 시립대를 갖고 왔는데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반영비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듯 대학별로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에 의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가 산출이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수험생으로서 A 대학을 지원하느냐 B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보시면 또 한양대하고 중앙대 경영학과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2등급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한양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마이너스 4점인 거죠. 1등급보다. 근데 중앙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마이너스 2점인 거죠. 100점보다 2점 낮은 98점을. 그러니까 유사 선호도의 대학을 비교했을 때 또 홍익대학하고 숙명여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예, 여기 숙명여대는 한 98점.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2등급과 1등급의 점수 간격을 넓게 주느냐 작게 주느냐 혹은 2등급과 3등급의 간격을 넓게 주느냐 여기 보면 4점이죠. 6점이죠. 근데 여기는 3점이죠. 그러니까 중앙대학은 한양대학에 비해서 영어의 어떤 등급별 점수 차이를 적게 주는 대학이고 홍익대학하고 숙명여대를 비교해 보면 홍익대학은 3등급이 88점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여대는 94점. 홍익대학은 영어 3등급인 경우에 점수의 어떤 뭐랄까 이 점수가 좀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원자로서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의 용어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예, 성균관대학교 나군의 경영학과를 지원한 친구 이렇게 단순 표점합은 B 수험생이 더 높았는데 단순 백분위 합도 B 수험생이 더 높았는데 그렇죠? 근데 성균관대식으로 점수를 계산했더니 B 수험생보다는 A 수험생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수험생이 붙고 B 수험생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수학을 어느 정도 반영하냐의 비율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점수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좀 아까는 이제 수학의 어떤 반영이라든가 국어의 반영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동일 대학이지만 숙명여대지만 숙명여대 계열 내에서 자연계열 내에서도 점수 산출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수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미적분 기하를 50%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수학의 비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수학과의 수학 성적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를 높게 반영해야지 내 성적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대학이 수능 성적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지원자들의 성적도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나는 탐구 한 과목만 공부할래.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탐구 2과목 다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구를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냐,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친구, 탐구하는 2등급인데 탐구하는 6등급이잖아. 이거 6등급은 성적이 좀 낮으니까 이거는 반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지고 성적을 반영했을 때 성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 상명대와 명지대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결과는 요 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탐구 2개 반영하는 대학을 상향 지원했네요. 상향 지원. 예, 그래서 결과는 두 대학은 합격을 했다. 뭐 어디 갔을지는 이 친구가 판단했겠죠. 그래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냐, 2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살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대학들 한 과목을 반영하는 거고 정시 성균관대 다군의 경우에는 가나군과 다르게 탐구 과목 수를 하나를 반영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집군과 경쟁률, 충원률 등을 잘 살펴야 된다. 아까 가나다가 있다 그랬죠. 다. 자, 예를 들어 작년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여기 등록하나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친구 중에 일부는 또 의학학 가군, 또 의학학 다군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여기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일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자리를 이 친구들이 대신 들어가서 채우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충원률이 되는 거죠. 자, 올해 정시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대 인원 좀 늘었고 또 여전히 이 서울대 나군을 합격한 친구들 중에 서울대를 등록하지 않고 가군이나 다군의 의학학 계열로 빠져나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고려대학과 연세대학을 합격했던 일부 친구들이 나군으로 또 수험생 입장에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충원률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2024 기준 자료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나군의 연세대, 고려대 충원률이 높죠. 그럼 이렇게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대 쪽으로. 여기 이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모집군이 어떻게 되느냐, 대학의 어떤 선호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충원률. 그리고 여기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아직 모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쪽이든 뭐 이쪽이든 어디든 올라갔겠죠.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충원률이, 그러니까 가군에 여기 두 대학을 다군에 나군에 요런 대학들을 붙은 친구들이 다군은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록하지 않고 가군이나 나군으로 이제 이동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입결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군이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시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아래 숭실대부터 시작해 서울여대까지 얘기도 적어놨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렇게 그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이동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좀 아까 건 인문이었고요. 자연은 봐볼까요? 자연 봐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많이 돌았네. 성균관대 다군이 생겼고, 그러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균관대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동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원리로 가나다군의 어떤 충원과 경쟁률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집군이 3개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장씩 총 3장의 지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대1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많이 낮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다군이 모집 규모가 작다고 그랬죠. 그럼 다군이 경쟁률이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재작년 어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작년의 경우에 어땠냐, 중앙대가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이제 학교가 생겼어요. 그죠? 여기 학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 왜? 선호도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의 대학이 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중앙대에 40명 뽑던 게 작년에는 인원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요 가군과 나군 지원자가 다군의 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작년에 어땠다? 중앙대 다군은 소프트웨어 학과하고 경영학과, 인기학과죠. 학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갔다. 경쟁률과 충원률 등이 좀 내려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다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중앙대와 비교했을 때 중앙대를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 물론 여기 중앙대 보면 모집 인원의 변환이 있었지만 중앙대를 지원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대를 재작년까지 지원한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작년에는 다군의 다른 모집 단위가 생기면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또 이화여대 한번 봐볼까요? 작년에 변화가 있었던 거. 이화여대가 전통적으로 나군에서 초등교육과를 뽑다가 가군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 정시 2024는 나군에 있는데 2025는 가군에 있죠. 그래서 경우 어땠냐 봤더니 이화여대의 경쟁률이 이렇게 경쟁률은 소폭 올랐고 충원률은 좀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도 어떻게 했냐도 중요하고 어떤 군에서 모집하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입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에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에 되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인데 다군에 이렇게 한 과목을 반영했어요. 가나군은 2과목을 반영하고. 그러면 도대체 다군은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붙는 거냐? 그랬더니 다군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면은 탐구가 거의 퍼펙트한 친구들이었다. 한 과목밖에 안 보니까. 그러니까 2과목 평균으로 하면 좀 낮아질 수 있지만 우수한 과목 한 과목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높은 성적의 탐구 성적을 지닌 친구들이 정시 다군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정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경쟁률과 충원률과 70% 컷인데, 이건 서강대학교 이제 2025 정시 자료인데요. 자, 경쟁률, 이문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았지만 입결은 높았네요. 그렇죠? 여기는 경쟁률은 높았지만 뭐 입결은 중위권이나 충원률은 하위권이었고, 이렇게 학교별로 일정하게 뭐 이렇게 패턴이 있긴 있는데,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가 서강대의 경우에는 이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집 단위가 충원률은 좀 높았고 경쟁률이 높았던데,
경쟁률이 높았던데 여기죠.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렇게 충원율은 낮았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향이 서강대의 경우에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집 인원의 변화도 정시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전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무전공이라고 부르는 이런 모집 단위가 이렇게 없던 것들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작년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기존 모집 단위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대학교의 가군의 입결을 사례를 가져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생겼던 거죠. 이렇게 다군에.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 글씨는 전년도보다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빨간색 글씨는 내려갔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준이 생기다 보니까 국민대 가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충원율이 대체 상승했구나. 자, 근데 이렇게 소수 인원을 뽑는 모집 단위도 있죠. 거기는 이렇게 대학들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이하의 모집 단위는 대학이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를 안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숭실대 사례입니다. 정시 숭실대 다군. 그래서 다군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유전공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란 색깔이 좀 더 많네요. 그죠? 그래서 충원율과 경쟁률이 다군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정시의 어떤 그 입결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적어놨죠.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의 자전 모집 단위의 입결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2021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정시에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자전에 가나다고 모집 형태를 정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대의 경우에는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어서 칸이 2개가 들어간 건데요.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어떤 전체적으로 모집 규모가 있는 편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시에 지원할 때도 가산점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서울여대였고 지금 이제 서울대인데 서울대도 자연의 경우에는 투 조정점이 한 과목은 3점이고 두 과목은 5점입니다. 투 조정점을 받아서 이렇게 당락이 A 학생이 떨어지고 B 학생이 여기 얘가 지금 이 친구가 투 가산점을 받았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하여튼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투 과목 가산 조정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탐구를 확통으로 수학을 사탐과 확통으로 이렇게 바꾼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의 경우에는 미적기하와 과탐을 응시한 인원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랄까 표본으로 모은 어떤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올해는 어느 성적대에 어떤 성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지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 참고점을 이렇게 계산해 내는 거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정시에서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미적기하와 과탐을 본 친구의 인원 변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작년 육모, 올해 육모예요. 그래서 미적기하와 과탐을 보는 친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작년에 육모 때는 13만 명 했다가 수능 때 16만 정도로 한 2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 올해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기 과탐을 보는 친구들이 줄어들었다. 그랬을 경우에 미기 과탐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좀 이 친구들이 유리할 가능성도 좀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여름방학 때 무덥지만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올해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텐데요. 자, 일단 우리 어디가 자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경쟁률, 모집군 다르다. 예, 그리고 활용 지표.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변환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그렇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늘었냐, 줄었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자전 모집 단위가 새로 생기거나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모집 단위 인원을 빼서 거기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단순하게 그 표준 점수와 100분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서 그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과목에서 누적 인원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한 과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내가 못한 과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식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전년도 거기에 입결을 참고하면서 올해의 상황을 예측해 봐라. 그리고 정시는 솔직히 수능 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수능 성적이 오를 거로 기대하거나 내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썼던 수시와는 다르게 정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의외의 성적으로 합격하기가 만만치는 않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멘트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70분 넘게 선생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직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모집단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우리 정시에 여러분들께서 수험생들이 적절하게 잘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은 아직 수능 시험을 보기 전입니다.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올 여름 무덥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장소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정시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목동고등학교 박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